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 한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안이었지요. 한때는 전장에서 용맹을 떨치던 장수였지만 전쟁이 끝난 뒤로는 세상과 등지고 산속 외딴 초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노안의 집은 한계령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산짐승조차 잘 다니지 않는 외진길 끝에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 집으로 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 시지는 좋게 걸어야 했고 길 양쪽으로는 깊은 낭떠러지와 우거진 숲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험한 산길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부러진 화살촉들이 나무 껍질에 박혀 있고 녹슨 투구 조각들이 풀숲에 묻혀 있었어요. 바위 틈에는 아직도 핏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들이 있었는데 비가 와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귀신길이라 부르며 더욱 꺼려했지요. 집 주변에는 노안이 직접 쌓은 돌담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돌담 사이사이에는 이상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 때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새긴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답니다. 밤이 되면 그 돌담 위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여 사람들은 더욱 무서워했지요. 노아는 더 이상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나무 껍질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의 방 한쪽 벽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나무 조각들이 걸려 있었답니다. 각각의 나무 조각에는 그 병사가 죽은 날짜와 고향, 그리고 마지막 말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김석이 경상도 안동, 어머니 보고 싶다 하며 숨을 거두다. 박철수, 전라도 나주, 아들 이름 지어달라 부탁하며 눈을 감다. 이영수, 충청도 청주, 고향 냇물소리 듣고 싶다 하며 세상을 떠나다. 매일 저녁이면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작은 제사를 지냈어요. 각자의 고향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고 물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정성스럽게 차려놓았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했지요. 저기야,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내가 좋아하던 빗소리다. 철수야, 내 아들 이름은 기섭이라 지었다고 전해주고 싶구나. 그의 책상 위에는 두껍게 쌓인 편지들이 있었는데 모두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에게 보내려다가 결국 보내지 못한 것들이었답니다. 그 편지들에는 각 병사의 마지막 순간과 용맹했던 모습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알지는 못했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단지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산속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노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사실 그는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먼 친척이었고 그 때문에 전쟁 중 적들에게 더욱 큰 표적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의 진짜 이름은 노안결이었는데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왕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답니다. 어린 시절 궁에서 자란 그는 뛰어난 무예와 학식을 겸비했고 왕의 총애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화려한 궁궐 생활보다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택했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은 노안을 잡으면 큰 상을 내린다고 공고했어요. 왕족의 피를 흘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항상 죽음의 위험 속에서 싸워야 했답니다. 전쟁의 마지막 날은 그에게 가장 아픈 기억이었어요. 적군이 마을을 습격했을 때 노아는 자신의 어린 딸 소희와 아내를 피난시키려 했답니다. 하지만 적들이 너무 빨랐고 소희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고 말았지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아픈 곳에 오셨어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인데. 소희는 가슴에 화살이 꽂힌 채로도 그에게 웃어 보였었답니다. 그 순간 노안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복수의 칼날을 들고 그는 수십 명의 적군을 베어 넘겼지만
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내도 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날 이후 노아는 더 이상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왕실과의 연을 끊고 이곳으로 숨어든 것이었답니다. 왕은 그를 찾으려 했지만 노아는 모든 연락을 끊고 죽은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늦가을 어느 날 차가운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바람이 집 주위를 맴돌며 처마 끝을 흔들어댔고 멀리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노아는 나무를 깎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디선가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상했답니다. 발자국 소리는 때론 빨랐다가 때론 느려지더니 마침내 그의 집 처마 밑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았답니다. 새벽이 되어 노안이 문을 열어보니 한 여인이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처마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아버지 문 좀 열어주소라고 말하고 있었답니다. 노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가 죽은 딸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한동안 그는 그 여인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것은 전장에서 잃은 어린 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지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아픈 곳에 오셨어요? 그때 딸은 가슴에 화살이 꽂힌 채로도 그에게 웃어 보였었답니다. 노아는 오랜 갈등 끝에 창을 벽에 기대어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딱 하룻밤뿐이다. 여인은 겨우 입을 떼며 고맙소 아버님이라 중얼거리고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솜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사연이 있었답니다. 원래 강 건너 큰 마을인 은성촌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비옥한 땅과 맑은 물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다솜은 그곳에서 조그만 약방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약초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할머니에게서 전해 내려온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병을 고쳐주곤 했답니다. 특히 아이들의 열병을 다스리는 데는 명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지요. 다솜에게는 어린 조카 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를 잃고 다솜이 키우고 있었어요. 동이는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특히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면 항상 다솜이 뒤를 따라다녔답니다. 고모, 이 풀은 뭐에 좋은 거예요? 동이야, 이건 도라지란다. 기침이 날 때 끓여 먹으면 좋아진다. 그럼 고모가 기침할 때도 이걸로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고모가 아플 때는 동이가 약을 지어주렴. 둘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다솜은 동이가 자신의 약초 지식을 이어받아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해봄, 갑자기 무서운 역병이 은성촌에 돌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열병으로 쓰러지는 정도였는데 며칠 사이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다솜은 가지고 있던 모든 약초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려 했지만 역병의 기세는 너무 강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걸 보며 다솜은 무서움에 떨었답니다. 자신도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린 동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고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고모 약으로도 안 나아요? 동이야, 이번 병은 아주 독한 병이야. 고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마을에는 절망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솜은 떠날 수 없었답니다. 아직 살아있는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떠돌이 무당 하나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 무당은 월선이라는 이름의 늙은 여인이었는데 온몸에 이상한 부적들을 달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역병으로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 역병은 보통 병이 아니다. 이 땅에 원한을 품은 귀신들이 내린 저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찬신께 정성을 다해 빌어라. 하지만 그 대가로 누군가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찬신은 공짜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월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 방법 말고는 없나요? 다솜이 다시 물었답니다. 있다. 너희 중에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산꼭대기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면 그 대신 다른 목숨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월선은 그런 경고를 남기고 마을을 떠났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르쳐준 기도 방법은 다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동이마저 열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작은 몸으로 끙끙 앓는 동이를 보며 다솜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고모, 아파요. 고모도 아프면 안 돼요. 동이는 자신이 아픈데도 다솜을 걱정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솜은 결심을 굳혔어요. 월선이 가르쳐준 대로 산신께 기도를 올리기로 한 것이지요. 그날 밤 다솜은 동이를 안고 마을 뒤편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 꼭대기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산신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다솜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밤새 기도를 올렸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녀는 동이를 꼭 안고 간절히 빌었지요. 산신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 누구든 나 대신 데려가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 다솜은 무릎이 깨지도록 절을 했고 목이 쉬도록 빌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동이의 열은 더 올라갔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어요. 절망에 빠진 다솜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 목숨, 제 모든 기억, 제가 아는 모든 약초 지식까지 다 드릴 테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답니다. 다솜은 무언가 큰 힘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을 사람들 절반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지만 다솜과 동이만은 멀쩡했던 거예요. 다솜은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답니다. 동이는 사흘 뒤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 다음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었거든요. 마지막 순간 동이는 다솜에게 말했답니다. 고모가 저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 거죠? 꿈에서 산신님이 나타나서 고모 대신 저를 데려간다고 했어요. 다솜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구하려던 동이는 대신 목숨을 잃게 된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그 순간부터 다솜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솜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우리를 죽이고 자기만 살았다며 그녀를 쫓아냈지요. 그때부터 다솜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며 살아왔던 것이랍니다. 다솜은 고열로 이틀을 앓았는데 노아는 묻지도 않고 약초를 달여서 먹였답니다. 산에서 직접 캔 도라지와 더덕을 끓여 만든 탕을 정성스럽게 먹였고 밤마다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어요. 그런데 다솜이 회복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마다 무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에 큰 불길이 일어나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꿈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꿈에서 본대로 마을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하나둘 열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한 건 집 주변에서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려니 했는데 가만히 보니 사람 모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린 소녀 모습의 홀령이 자주 나타났는데 다솜을 보며 조용히 손짓을 하곤 했답니다. 누구세요? 다솜이 작은 소리로 물어봤지만 그 모습은 금세 사라지곤 했어요. 어느 날 밤 그 소녀 홀령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홀령이 처음으로 말을 했답니다. 너는 누구니? 다솜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한 아이예요. 언니도 저처럼 길을 잃으셨나요? 길을 잃었다고? 언니가 계신 곳은 좋은 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분을 지켜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소녀는 또다시 사라졌답니다. 다솜은 무서워서 노안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점점 그 모습들이 선명해져 갔답니다. 깨어난 다솜은 자신의 사연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망가진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는 말없이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솜씨 있는 손으로 부엌을 닦고 마루의 빈틈을 메우고 처마 끝의 새 둥지도 정성스럽게 손봐주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다솜은 노안이 새겨놓은 나무 조각들을 보고는 조용히 그 앞에 작은 꽃을 놓아두기도 했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아는 그런 다솜을 지켜보며 이해함을 느꼈답니다. 마치 원래 이 집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돌봄을 행하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거든요. 특히 그녀가 밥을 짓는 모습은 죽은 아내를 떠올리게 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노아는 아침이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다솜은 집안일을 하며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답니다. 저녁이면 둘은 조용히 밥을 나누어 먹었지요. 그런데 다솜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답니다. 밤이 되면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노안이 가만히 들어보니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답니다. 영철아, 미안해. 순이야, 용서해. 작은아버지, 제발. 그제야 노아는 깨달았어요. 이 여인도 자신처럼 누군가를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말이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장수 집에 여인이 들어갔다더라. 딸이라고 우기는데 그게 말이 되겠나. 저 여자 분명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야. 마을에는 사실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전쟁 중에 큰 학살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김판서의 아버지가 적군에게 마을 사람들의 위치를 알려주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지요. 그 일로 김판서 집안은 큰 재산을 얻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김판서는 노안이 그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참가했던 장수라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안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김판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노안의 집 주변을 정탐하게 했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담벼락에 떠도는 피는 저주다라는 글귀를 새겨놓기도 했어요. 다솜은 아침에 그것을 발견하고 말없이 닦아냈지만 그날부터 밤마다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창문 밖에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나타나고 지붕 위를 밟고 도망가는 그림자들이 보였지요. 심지어 어떤 밤에는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다솜은 무서워했지만 노안에게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다솜의 예지몽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어요.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치는 꿈을 꾸었답니다. 하늘에서 검은 불덩이가 떨어지고
우물물이 모두 말라버리며 아이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모습이었지요. 다솜은 너무 생생한 꿈에 놀라 노안에게 말했어요. 장수님,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마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요즘 산의 기운이 이상하긴 하다. 동물들도 평소보다 불안해하고 있어. 한편 마을 근방에는 관아의 수색대가 들이닥쳤어요. 최근 이 지역에서 도적대가 활동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노안의 옛 전우이자 지금은 군관이 된 사릉이 그 수색을 이끌고 있었답니다. 사릉은 전쟁 당시 노안의 부하였는데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노안의 명령으로 동생을 잃었다고 원망했지만 사실 그때 노안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적군의 칼이 사릉의 목을 향해 날아올 때 노안이 몸을 던져 막아준 것이었답니다. 사릉은 그 기억 때문에 노안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으면서도 은혜를 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더구나 최근에는 상부에서 노안의 왕족 혈통을 문제 삼으며 은밀히 제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답니다. 사릉은 우연히 장수 집에 있는 다솜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답니다. 이 여인,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예전 역병이 돈 마을에서 본 적이 있다. 사릉은 예전에 군무로 그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다솜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곧바로 관아에 다솜의 신원을 문제 삼았답니다. 사릉이 노안에게 물었어요. 자네 그 여인 정체 제대로 알고 들였는가? 역병 마을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건 무척 수상한 일이네. 노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다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솜은 그런 시선을 느끼고 조용히 방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이 온 것을 기회로 여겨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그 여인을 들인 적 없다. 장수가 멋대로 데려온 거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노아는 그들 앞에서 다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다솜의 과거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로 인해 노안과 다솜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의 벽이 생겼답니다. 노안도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다솜도 자신이 노안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그런데 이때 다솜의 예지 능력이 더욱 강해졌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무서운 환상을 보았어요. 어린 소녀의 혼령이 나타나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언니, 곧 나쁜 사람들이 와요.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예요. 다솜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니? 저는 장수 아저씨의 딸이에요. 언니가 아빠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소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솜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다솜은 장수 몰래 집을 떠났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조용히 문을 나선 거예요. 산길을 내려가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곳에서의 며칠이 오랜만에 느껴본 평화였는데 그것도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산길 중턱에서 마을 건달 무리에게 둘러싸여 버렸답니다. 김판서가 보낸 자들이었어요. 역병 마을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건 내가 귀신이라는 뜻이겠지. 우리 마을의 저주가 퍼지기 전에 처리해야겠어.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솜을 위협했답니다. 다솜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답니다. 칼이 다솜의 목에 들어오는 순간 말을 타고 뒤따라온 노안이 몸을 던져 그녀를 구했어요. 노아는 다솜이 나간 것을 알고 급히 뒤쫓아왔던 것이랍니다. 칼을 막아낸 노아는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감히 누가 내 딸을 건드려. 노안의 호통에 건달들은 잠시 움찔했답니다. 비록 응거하고 있었지만 그의 무력은 여전했거든요. 그 순간
노아는 처음으로 다솜을 품에 안고 말했답니다. 남의 피를 삼켜도 넌 사람이야. 내 피도 이제 내 피다. 다솜은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릉은 노안의 저항을 무시하고 관아로부터 명령을 끌어냈답니다. 내심으로는 노안을 구하고 싶었지만 상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관직을 버린 자는 나라의 짐일 뿐이다. 더구나 정체불명의 여인을 거두어 지역 안정을 해치고 있다. 동시에 다솜은 관에서 무당행위 혐의로 소환장을 받았답니다. 과거 역병 마을에서 그녀가 한 기도 의식이 발각된 것이지요. 비록 생명을 구하려 했지만 신분 없는 여인이 함부로 기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더 멀리했고 아이들조차 길에서 마주치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못된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저 여자가 온 뒤로 우리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내 소가 병이 난 것도 저 여자 때문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큰 결심을 했답니다. 피를 흘린 팔을 붕대로 감고 창고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예카봇을 꺼내어 입었어요.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름 없는 칼이 아니다. 그는 관아에 스스로 나서서 사릉과 단둘이 맞섰답니다. 관아 마당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한이 흘렀어요. 사릉은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노아는 옛 전투를 기억하며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답니다. 내 동생이 죽은 날 나도 내 딸을 잃었다. 그날 내가 내린 명령이 틀렸다면 나도 그 책임을 지고 있다. 사릉은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사실 그는 노안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답니다. 형님, 그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일도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릉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릉아, 너는 형님께 진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사릉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상부에서 노안을 제거하라는 밀명을 받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딸이 아니라 이 여인 말이냐? 사릉이 물었어요. 그 순간 노아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지금은 내 딸이다. 사릉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부의 명령은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김판서를 중심으로 한 일부 마을 사람들이 장수의 집을 불태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여인과 살아간 장수도 저주받은 거다.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해. 그런데 이때 다솜의 예지몽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우물이 갑자기 말라버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열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다솜 때문이라고 믿었답니다. 다솜은 이 소문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노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결국 그녀는 스스로 관아에 자수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입으로 무엇이었는지 말하겠소. 다만 장수 얼음만은 지켜주시오. 노아는 다솜의 말을 듣고 그녀를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널 데려왔다. 가야 한다면 함께 간다. 그 순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 중 한 노파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녀 살린 그 아이야. 노파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답니다. 알고 보니 다솜이 이 마을에 오기 전 길에서 열병으로 쓰러진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노파의 손녀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마을 일부 인물들이
정말로 장수의 집에 불을 지르려 했어요. 이 집은 귀신이 산다. 여기서 역병이 퍼진다. 다솜은 이를 미리 눈치채고 재빨리 마당으로 뛰쳐나가 불씨를 막아냈지만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답니다. 뜨거운 횃불을 맨손으로 잡아 끈 거였어요. 그 광경을 본 노아는 분노를 억누르며 불씨를 모두 밟아 껐답니다. 그리고 다솜의 화상 입은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울었답니다. 어디를 가도 이 몸 하나 둘 데 없소. 다솜이 말했어요. 그럼 여기 두고 가거라. 여긴 내 목숨보다 내게 줄 집이다. 노안이 답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마을 근처 폐절터에 산적 무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은 과거 다솜이 떠났던 역병 마을의 생존자들 중 일부였는데 다솜이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해 복수하려 왔던 거였답니다. 산적들의 우두머리는 철산이라는 사나이였어요. 그는 다솜의 옛 마을에서 대장간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역병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모두 잃었던 터였답니다. 다솜이라는 여자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린 다 죽었고 그 여자만 산신의 보호를 받아 살아남았다. 철사는 다솜이 무당과 결탁해서 마을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그녀를 찾아다녔던 것이지요. 그런데 철산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답니다. 그는 이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아 다솜을 끌어내려 했어요. 어느 날 새벽 산적들이 마을 아이들을 하나씩 납치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솜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명씩 아이들을 해치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김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솜을 내주자고 주장했지만 노파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반대했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 손녀 살린 은인인데 어찌 내줄 수 있겠어. 마을은 둘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다솜은 괴로워했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이때 다솜은 노안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고백했답니다. 전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배고팠고 무서웠고 그래서 어느 무당에게 배운 대로 그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조카를 안고 산속에서 비를 맞으며 누구든 나 대신 데려가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소. 라고 간절히 빌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절반이 죽었고 정작 살리려던 조카마저 며칠 뒤 세상을 떠났던 것이지요. 제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죽음과 바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아이들이 제 때문에 다솜은 그 죄책감 때문에 결심을 굳혔어요. 스스로 산적들에게 가겠다는 것이었답니다. 노아는 한참 침묵하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 자를 날 지켜줬다고. 내 피를 막아준 게 그런 자였다고. 이번에는 내가 널 지키겠다. 관가에서는 다솜에게 무당행위, 마을 내 불안 유발 등의 혐의로 결박 명령서를 내렸답니다. 하지만 사릉은 은밀히 노안을 도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관의 하급관이 와서 그녀를 체포하려 했지만 사릉이 개입해서 막았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장수는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며 사릉과 함께 산적들을 상대하기로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한편 김판서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답니다. 그는 몰래 산적들과 내통하여 노안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전쟁 때의 배신 사실을 아는 자는 노안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관하로 이송되던 중 길목에서 산적 무리가 습격을 해왔답니다. 관도 믿지 못한다. 우리가 직접 데려간다. 철산이 이끄는 산적들은 관군을 공격했어요.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답니다. 하지만 이때 사릅은 노안 편에 서서 함께 싸웠어요.
형님, 이번에는 제가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혼란 중에 김판서가 보낸 자객이 노안을 노렸지만 다솜이 그것을 눈치채고 몸을 던져 막았답니다. 화살이 다솜의 팔을 관통했지만 노안은 무사했어요. 다솜아, 노안이 소리쳤답니다. 노안은 다솜을 보호하려다 적의 도끼에 맞아 쓰러졌어요. 다솜은 산적들에게 끌려가며 칼을 목에 받았어요. 철산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답니다. 살고 싶다 했던 말, 이제 다시 해봐라. 우리 가족들 앞에서 똑같이 빌어봐라. 다솜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지만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살고 싶어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죽더라도 여길 떠나지 않겠다. 저 때문에 다친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철사는 그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칼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산적들 사이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잠깐, 이 여인, 나 기억해. 그는 다솜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린 시절 그 마을에서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일 때 이 여인이 밥 한 덩이 주었소. 그때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이 여인 덕분이었소. 그 젊은 남자는 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는 다솜 덕분에 역병마을에서 탈출했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답니다. 산적 무리에 잡혀온 형을 구하려다가 우연히 다솜을 본 것이었지요. 준의 증언은 산적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켰답니다. 그들 중에도 다솜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내 딸이 열병 앓을 때 약을 구해다 준 게, 내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물을 떠다 준 것도, 철사는 부하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화를 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아선 뒤였어요. 그 혼란 속에 뒤늦게 도착한 관군이 산적들을 포위했답니다. 그때 김판서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산적들 중 하나가 김판서와 내통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었답니다. 김판서가 우리에게 돈을 주며 장수를 죽이라 했소. 전쟁 때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숨기려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이 존경하던 이장이 배신자의 아들이었고 그 죄를 숨기려고 노안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한편 노안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 다솜에게 다가갔어요. 도끼 상처가 깊어 피가 계속 흘렀지만 그는 남은 기력을 짜내어 말했답니다. 내 딸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다솜이 흐느끼며 끄덕이는 순간 노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에는 오랜 한이 풀리는 듯한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차릉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복수할 기회였지만 노안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오히려 자신의 원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산적들은 관군에게 체포되었고 철산도 포박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다솜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김판서는 배신 혐의로 관아에 끌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노안과 다솜을 의심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했답니다. 차릉은 다솜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노안 형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를 딸로 인정하겠소. 이제 평안히 지내시오. 상부에는 내가 잘 보고하겠습니다. 노안은 마을 뒤편 고요한 소나무 아래에 묻혔답니다. 장례식 날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옛날 구해준 사람들, 함께 싸웠던 옛 부하들도 왔답니다. 심지어 준과 같이 다솜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지요. 묘비에는 장수 노안의 묘 대신 다솜의 글씨로 쓴 작은 돌판이 꽂혔어요. 이 땅의 피로 살았고 마음으로 죽으니. 다솜은 묘를 돌보며 그가 남긴 말들을 하루하루 적어 나갔답니다. 그녀는 노안이 새겨놓은 전사들의 이름도 함께 돌보며 매일 작은 제사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그녀 곁에 물과 밥을 두고 가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준의 증언과 김 판서의 진실이 밝혀진 뒤로는 다솜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수가 떠난 집은 불에 탄 흔적 위에 다시 지붕이 얹어졌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을 고쳐주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다솜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노인들이 약초를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여자라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장수의 딸이라 불렀지요. 마을의 새 이장이 된 노파는 다솜을 각별히 돌봐주었답니다. 다솜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이면 장수의 유품을 꺼내 그의 옛 시구를 조용히 옮겨 적었어요. 노안이 남긴 일기와 편지들을 읽으며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 금기 의식의 부작용으로 다솜은 점점 자신의 이름과 기억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잊어버렸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어떤 아이의 이름이 뭐였는지. 어느 날은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으며 멍하니 장수의 그림을 보고 물었답니다. 이분은 누군데 이렇게 익숙할까? 하지만 손에 남은 화상 흉터와 무덤 앞에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그녀가 그 기억을 온전히 잃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아이들이 다솜을 따라다니며 물었답니다. 정말로 장수님이 너한테 내 딸이다 했어? 그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떠난 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단다. 시간이 흘러 다솜은 마을의 무릉 어멈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 중 몇몇은 훗날 학문과 관직으로 나아가 그녀를 조용히 은인으로 기억했지요. 수년이 지나 노안의 무덤 옆에는 다솜이 심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웠답니다. 처음 꽃을 피운 날 다솜은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속삭였어요. 아버지, 올해도 약속대로 피웠어요. 그녀는 가끔 이름을 잊어도 그 나무 앞에서는 반드시 웃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딸매화라 부르며 전설처럼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매화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워 잃은 자들이 찾은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답니다.